그래서 206페이지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깐 봤었는데 부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그래서 1년 안에 갚을 거냐? 그러면 유동. 그 다음에 빌린 이후부터 내가 부채가 된 이후부터 1년 이후에 갚을 거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유동부채. 이렇게 이제 몇 가지가 있으세요? 두 가지. 그래서 어저께 유동부채 중에서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거였어요.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부채. 이건 결산 때 또 배웁니다. 이거 결산 문제로 나오는데 얘는 비유동 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 부채가 될 때. 왜냐면 부채라는 게 빚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빚을 갚아야 되는 날짜가 돌아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기간이 몇 년 이내가 됐을 때요? 1년 이내가 됐을 때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걸 써서 이 정보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돈은 원래 1년보다 길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된 거예요? 1년 이내가.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데 요거는 결산 때 따로 볼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서 좀 중요한 파트라.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부채를 볼 건데요. 비유동부채에서는 거기 교재 206페이지 보시면 2번, 3번이 중요해요. 특히 2번이 잘 나옵니다. 퇴직금 관련된 거. 3번은 잘 안 내요. 그리고 3번은 나오면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렵습니다. 일반 분들이 하기에는 사채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깊이 있게는 안 보고 겉 테두리만 볼 거예요. 왜냐면 깊이 있게 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한 3번 정도 도전했거든요. 사채 설명하는 데만 4시간 걸려요.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도 좀 잘하시는 분들 많을 때. 근데 해도 모르고 안 해도 몰라.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한 3-4번 정도 도전했는데 해봤자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단기간 안에 이해하기에는 좀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사채만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사채가 뭔지 아는 데만 한 일주일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절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험에 잘 안 나와서 그냥 겉에 테두리만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동 부채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이제 퇴직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사채 관련된 거, 요 두 가지가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206페이지 장기차입금 보시면 거기 밑에 밑줄 쳐져 있는데 장기차입금이 유동성 장기부채랑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차입금이 몇 년보다 긴 거죠. 1년보다 긴 거죠. 근데 요게 이제 1년 이내가 되면은 그때 뭐가 되는 거세요? 유동성 장기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요. 근데 요건 이제 나중에 따로 볼 거예요. 따로 보고. 그 다음에 퇴직급의 충당부채인데 간단하게 퇴직금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퇴직금은 원래 어떻게 주도록 되어 있냐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곱하기 뭐예요? 근속연수.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월급에 보면 무슨 수당 이런 게 되게 많죠. 그게 왜 되게 수당을 갈기갈기 쪼개놨었냐면 과거에요. 현재는 아니고 과거에 퇴직금이나 야근수당 이런 걸 적게 주려고 갈기갈기 쪼개놨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대기업 노조에서 소송 걸어갖고 다 이겼어요. 이제 야간근로수당이라던가 퇴직금을 줄 때 그런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계산해라. 그래서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수당이라는 종목들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쪼개놨었던 이유는 돈 덜 주려고 쪼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거의 퇴색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그냥 급여 얼마 이렇게 하고 땡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최근 판결에서 노조가 다 이겼어요. 회사가 다 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근로자한테는 좋은 거죠. 그래서 야근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뭐 요즘에도 이제 나오긴 하지만 그건 솔직히 일반적인 건 아니고 과거에는 중소기업도 평생 직장이었어요. 우리 이제 할아버님 세대 때는. 그때는 웬만하면 한 회사에서 오래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분들이 있었죠. 나 퇴직금으로 1억 받았다. 이런 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만두기 3개월 전에 평균임금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 앞으로 바뀐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월급이 올라가는 호봉제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바뀔 겁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바뀔 건데 앞으로는 성과급제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능력이 좋으면 월급을 많이 받는,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도 그렇게 바꾸어 보겠다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과급제를 하려면 이 사람이 몇 점인지 개개인의 점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점수를 누가 매길 거예요? 직장 상사가 매길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도 있었지만 만약에 이 성과급제 초반에는 뇌물 먹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도 전경할 때 제가 제주도 전경이었거든요. 제주도에서 근무했는데 저희 소대장이 명절 때마다 뭐 하냐면은 그 평가 점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소고기 보내고 조기 보내고 돈 보내고 이런 걸 해요. 문밀 작업을. 근데 왜 하냐면은 경찰 내부에서도 뇌물을 안 주면 진급을 못 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뇌물을 안 먹여요. 그래갖고 필기 점수를 맨날 1등, 2등 하는데 진급을 못 해요. 왜냐하면 면접 점수에서 꼴찌를 줘버리니까 진급을 못 해요. 그래서 성과급제로 바뀌면 초반에 좀 문제들이 좀 심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쩔 수 없잖아요.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한테 뭐 할 거예요? 점수 많이 주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라디오에서 이런 거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직장 상사인데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 일은 못하는데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일은 잘하는데 자기한테 못 보이는 사람, 그러면 누구한테 점수를 더 주겠냐? 그랬더니 80% 가까이 되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한테 잘 보이고 일 못하는 사람을 끌어안겠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성과급제로 바뀌면 초반에 좀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근데 조금씩 조화는 질 겁니다. 뭐든지 다 처음에는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이제 만약에 한 명이 퇴직 전 3개월에 평균 임금이 만약에 300만 원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30년을 일했어. 그러면 얼마 줘야 돼요? 9천만 원을 줘야 돼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중소기업들이 문제가 된 거죠. 왜냐면 중소기업들 돈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중간정산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퇴직 안 했는데도 퇴직금을 미리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죠. 근데 이게 또 이제 무슨 문제가 됐냐면 요즘에는 퇴직하는 시기가 빨라요, 느려요? 빠르죠.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원래 퇴직금은 언제 쓰라고 만든 거죠? 퇴직한 다음에긴 한데 언제 쓰라고 만든 거냐면 노후에. 근데 노후에 쓸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빨리 퇴직하시는 분들은 뭐 40대 초반, 40대 중후반 이때 퇴직을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그만뒀어. 근데 아직 일할 때잖아요. 근데 재취업은 잘 안 돼. 그러니까 치킨집 차리고 공인중개사하고 커피숍 차리고 이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운영하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후에 갖고 있는 돈들이 많은 사람은 많지만 적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거예요. 무슨 연금이요? 퇴직연금. 그래서 지금은 퇴직금으로 줘야 될 거를 요 퇴직연금 제도라고 해서 요 이제 금융회사에 가입을 해서 퇴직금을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퇴직금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있거든요. 요거 하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아셔야 되는 건 무슨 법 쓴다? 보충법. 항상 충당 나오면 보충법이에요. 그래서 대손충당금도 무슨 법이에요? 보충법.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두 가지를 썼었죠. 대손상각비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퇴직급여. 그래서 우리 대손충당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보충법은 쓰는데 얘는 대손상각비나 못 쓰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모자르면 그냥 무조건 퇴직급여예요. 그래서 퇴직급여가 뭐 주는 거예요? 퇴직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분은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나라 있죠. 저기 미쿡이라고. 거기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미국에서 예전부터 요 퇴직연금 제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도 이 퇴직금을 주는 게 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 왜냐면 사람들이 중간 정산을 해버려서 아니면 퇴직한 이후에 돈을 다 쓰고 노후에 돈이 부족하대.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퇴직연금 제도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 있고 확정기여형. 떨어졌나요? 아, 저거 바깥에 떨어졌나 보다. 제가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급여형이라고 나오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기여형은 퇴직급여. 그래서 저도 초반에 생겼을 때 블로그 몇 개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쁜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망하더라도 요 퇴직연금에 들어있는 건 가져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거 내 이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뺏으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좀 장점.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요런 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자른 것만큼 회사에서 채워주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퇴직할 때 되면은 그 퇴직금에 현재 한 요 정도 불입을 하거든요. 70% 정도 불입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모자른 금액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만큼을 회사에서 채워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 확정급여형은 어디에서 많이 하냐면 대기업에서 많이 해요. 왜냐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금적인 여유가 중소기업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만뒀을 때 모자른 부분만큼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면 투자예요. 이거 가지고 뭐 주식도 하고 채권도 사고 적금도 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자른 부분만 회사에서 이제 채워주는 방식이고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중소기업은 확정기여형을 많이 해야 왜 그러냐면 일단 100% 불입을 합니다. 얼마만큼 불입을 하냐면 만약에 내 월급이 240만 원이야. 그럼 한 달 월급을 한 달 월급을 12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씩 요 퇴직연금에다가 회사에서 넣어줘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한 달치 월급이잖아요. 근데 그 금액만큼 매달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는 뭐냐면 이건 직원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은 잘 돼도 직원 탓, 안 돼도 직원 탓입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을 받을 때 내가 넣어놓은 금액보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투자를 하는 분들은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값이 떨어졌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좀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거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퇴직할 때 대기업처럼 모자른 금액을 채워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100% 다 넣어주는 대신에 잘 돼도 직원 탓, 안 돼도 직원 탓 이렇게 되는 거고 확정급여형은 주로 이제 금액적인 여유가 있는 회사들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요거는 회사가 운영을 해요. 그래서 회사가 운영을 잘하면은 그 나중에 채워줘야 될 금액이 줄어드는 거고요. 회사가 운영을 못하면은 채워줘야 될 금액이 어때요? 많아져요. 근데 솔직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게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식값 떨어졌죠? 많이 떨어진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여형으로 해서 손해봤어. 그러면 그 손해는 직원이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확정 기여형으로 지금 현재 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하게 그냥 적금에다 넣어놓고 있어요. 그 대신 이자율은 아주 뭐 주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익은 떨어지긴 하겠지만 손해볼 확률이 적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못 먹어도 고.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주식이나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시면은 뭐 이익이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나 뭐 그런 쪽은. 그래서 어떻게 될런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셔야 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급여형 나오면 뭐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기여형 나오면 뭐만 기억하면 돼요? 퇴직급여. 그래서 요 뒤에 거는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원래 퇴직연금은 못 뺏쓰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법이 약해서 뺏쓰는 게 쉽습니다. 근데 나중에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시면
빼쓰는 게 어려운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현재는 은행 가갖고 저 빼주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빼줍니다. 은행에서. 네. 그리고 뺄 때 적어 내셔야 돼요. 퇴직소득세. 네. 퇴직 관련된 세금 내고 나머지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나오면 보충법.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연금 시대라 퇴직연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기여형 나오면 뭐요? 퇴직급여. 그래서 거기 207페이지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은 종업원이 입사 시부터 퇴직 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할 때 일시에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퇴직금은 그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기업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임금, 그러니까 한 달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다니시면은 한 달치. 그래서 예전에 요 중간정산제도 할 때는 이런 회사들이 많았어요. 1년 다니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한 번 더 들어와요. 근데 그게 월급이 아니고 뭐예요? 퇴직금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쌓으면 쌓을수록 줘야 될 돈이 많으니까 중소기업에서 그냥 1년 채우면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해서 주고 끝내는 거죠. 그래야 나갈 금액이 줄어드니까. 왜냐면 대한민국 회사는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이 평균 임금이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회사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회사에 다녔었는데 이거 갖고 장난치는 회사도 있어요. 이거 갖고 장난치는 회사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조회사에 갔을 때 들은 얘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있진 않았으니까. IMF 터지고 나서 많은 제조회사가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많이 넘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IMF 터지면서 이제 뭐 인건비가 어쩌고저쩌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가 저 때는 15명이었는데 IMF 전에는 한 60명 정도 되는 회사였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다 그만두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퇴직금이 어떻게 되죠? 많이 나가죠. 그래서 장난을 쳤어요. 무슨 장난을 쳤냐면 한 1년 가까이 이 제조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한 달에 반만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그 반만 일하니까 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되죠? 반으로 떨어지죠. 맞죠? 그래서 밑작업을 다 해놓고 그 밑작업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부터 이제 그만두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을 주는데 원래 3천만 원을 줘야 돼. 그러면 밑작업을 해놔서 1,500이면 되는 거죠. 그거를 진두지휘한 사람은 회사에서 상여금 받고 진급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조 파트 분들은 손해보고 나가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뭐 요즘엔 인터넷도 잘 되어 있고 물어볼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알고도 코 베이는 세상인데 모르면 더 심하게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기치기에는 진짜 좋은 나라예요. 근데 그건 없습니다. 최근에 그 임플란트 회사에서 한 몇백억 들고 가셨던 분 계시죠? 그분 얼마 전에 판결 났어요. 20년인가 30년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무슨 얘기가 많았냐면 사기 쳤으니까 한 5년 정도 있다가 나오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네.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모르겠어요. 요번엔 좀 세게 때렸어요. 20년인가 30년 때렸더라고요. 근데 많이 해드시긴 했죠. 거의 100억 넘게 해드셨으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퇴직금은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로 되어 있는데 그 평균임금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그만두기 3개월 동안 얼마 받았냐? 요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시험엔 안 나오는데 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얼마 정도 잡으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임직원이 퇴사한다라는 전제 하에 준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만둘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퇴직금이라는 게 그만두면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 그 금액을 잡을 때에 모든 직원들이 다 그만둘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 퇴직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그 209페이지 그 가운데 박스 보시면 종업원 또는 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종업원 밑에나 위에다가 확정 기여형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회사 위에나 밑에다가 확정 급여형이라고 적어 주세요. 그래서 급여형과 기여형으로 나눠지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운영을 했을 때 이익이나 손해 보는 걸 누가 끌어안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회사가 끌어안으면 확정 급여형. 그래서 확정 급여형이 뭐냐면 확정된 퇴직금만큼 주겠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퇴직금만큼 주겠다. 그래서 확정 급여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정 기여형은 회사에서 기여만 하는 거예요. 돈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든 안 되든 누구 탓이 되는 거예요? 종업원 탓. 그래서 잘 되면 종업원이 더 가져가는 거고 안 되면 종업원이 손해보는 거. 요게 확정 기여형인데 이건 아셔야 돼요. 대부분 회사 들어가시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 회사는 급여형, 우리 회사는 기여형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사하고 노조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이 노조가 없죠. 네, 그러니까 격리파트에서 대부분 정하는데 이게 편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격리 직원도 이게 편하고. 그래서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확정 기여형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딴 것 때문에 찬성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문 닫은 회사도 있어요. 네, 그러면 문을 닫을 경우에 이미 입금되어 있는 그 금액만큼은 내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망하면 100원 한 푼 못 받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금액만큼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냥 다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연금 얘기를 좀 할게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3년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아시죠? 국민연금 몇 개월 이상은 부어야 받을 수 있죠? 몇 회 이상? 120회. 그래서 몇 년은 넘으셔야 돼요? 10년은 넘으셔야 돼요. 그래야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0회를 못 채웠어. 그러면은 일시금으로 받고 땡이에요. 근데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일시금으로 받으신 어르신들 계시는데 다 후회하고 있어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면 연금으로 받게끔 준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건 믿지 마세요. 요즘 뉴스에서도 계속 그 난리인데 안 주진 않아요. 근데 줄어는 들 거예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금액은 줄어드는데 안 주진 않습니다. 국가 부도 나더라도 연금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주진 않으니까 거기 뉴스는 기자들은 원래 자극적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알맹이들은 쏙 빼놔요. 그래서 안 주진 않으니까 연금은 꼭 준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 드린 무슨 연금이요? 퇴직연금. 참고로 요거 두 개는 내가 들고 싶다고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강제입니다. 맞죠? 두 가지는 강제예요. 그래서 이건 강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요거를 일명 사적연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것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들으세요. 그래서 뭐 은행이나 보험회사 가면은 연금 가입하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준비할 수 있으면 근데 요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고 요 앞에 두 개는 강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거는요.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시는데 자녀연금이 제일 좋아요. 자녀가 직장을 되게 잘 잡아서 저 아시는 분은 매달 300만 원씩 자녀분이 용돈으로 주세요. 두바이에서 기장하시거든요. 먹고 살 때 지장 없어요. 집 주죠. 차 주죠. 집에서 일하시는 분 주죠. 그래서 세 분인가 다섯 분 정도 있대요. 집에서 일 도와주시는 분들이. 근데 뭐 그런 분들은 특이 케이스고. 근데 일반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는 것까지는 안 바라고요. 안 뺏어가기만 해도 성공한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래도 요거 세 개로 해서 못해도 200 이상은 나오게. 근데 적정 금액은 250 이상이라고 봐요.
근데 250은 솔직히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뭐 결혼하면은 부부 합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구당 최소 200 이상은 나올 수 있게끔 준비는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사회생활 하는 게 힘들잖아요. 예. 근데 얘네는 가만히만 있어도 주잖아요. 어쨌든 예. 매달 나오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셔서 200 이상은 나오게끔. 전 요거는 있어요. 전 제 나이 55세 되면 죽을 때까지 1년에 358만 원 나와요. 예. 어렸을 때 들어갔고. 그래서 전 요거 되어 있고 얘도 120회 넘겨놨어요. 예. 얘 지금 한 150회인가 140 몇 회인가 될 거예요. 요것도 일단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요거는 가입 중이고 그다음에 와이프 거까지 하면은 200은 될 것 같더라고요. 200은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자녀가 있든 없든 노후에 생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은 생활 자체가 힘들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하긴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만. 어차피 이거 두 개는 강제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들고 싶든 안 들고 싶든 회사에 들어가시면 요거 두 개는 강제입니다. 근데 요거는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만 하시면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근데 지금 얘기해서 200 이상이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70세 정도 되면은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치면 300은 넘어야 될 거긴 해요. 왜냐면 솔직히 지금 200만 원도 아주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생활 하는데 필요한 돈이지.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수업하다 보면 수강생분 중에서도 혼자 산다라고 하신 분 계시는데 전 전제 조건 하나만 해결되면 혼자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솔직히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돈만 있으면 돼요.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5년 일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돈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달라요. 눈빛부터 달라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있어. 그러면 뭐 혼자 사시든 결혼하시든 거 본인이 선택하시는 건데 어쨌든 돈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것도 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결혼해 보니까 결혼하고 애 낳아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못 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하고 계약서도 썼었어요. 나 40살 때까지 결혼 못하면 우즈벡 갔다 오기로.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허가까지 받았었어요. 왜냐면 잘 안 풀리니까 허가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장가를 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 요건 좀 어려울 때 나와요. 우발부채 잘 봐두세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있는데 요 두 가지 다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당부채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퇴직금은 우리가 얼마 줄지 100% 알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언제 그만두냐에 따라서 퇴직금의 금액이 어떻게 되죠? 달라지죠. 근데 나가는 건 확실해요. 예. 그걸 무슨 부채라 그래요? 충당부채라 그래요. 그래서 나갈 거는 확실한데 얼마가 나갈 건지는 불확실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오늘 그만둘 수도 있고 다음 달에 그만둘 수도 있고 1년 후에 그만둘 수도 있고 10년 후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언제 그만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 대신 그만두면 퇴직금 나갈 건 어때요? 확실해요. 요거를 충당부채라고 하고 우발부채는 요거는 이제 개정 과목으로는 없고요. 요런 거예요. 소송 걸렸을 때. 그리고 얘는 주석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소송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질 수도 있죠. 근데 100%는 아니잖아요.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질 것 같은데 이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길 것 같았는데 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발이라는 건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정확하진 않은데 회사에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가 현재 뭐 소송에 걸렸다. 근데 이 소송이 우리 회사가 질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발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정확한 거기 때문에 회기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회기 처리하지 말고 뭘로 써라? 주석으로만 써라.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둘 다 충당부채나 우발부채나 확정되진 않은 건데 차이점이 뭐냐면 충당부채는 미래에 무조건 나갈 거고요. 우발부채는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 그래도 우리가 우발적이야. 그러면 갑자기 한 거잖아요. 이거는 아직 100% 확정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충당부채는 회기 처리하는데 우발부채는 회기 처리하지 말고 뭘로만 처리하라고요? 주석으로만. 그거 참고해 주세요. 어제 오늘 카톡에는 계속 보험료 조만간 올라간다라고만 카톡이 오네요. 올라가는 거밖에 없어요. 떨어지는 건 없고 보험료 계속 올라간다라고 연락 오고 전기요금 올라간다 그러죠. 그 다음에 서울부터 이제 또 시작했잖아요. 교통비 올라가죠. 그럼 인천도 같이 올라갈 거고 택시요금은 이미 올라갔고. 그래서 그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사채. 사채는 거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자세히 안 볼 거예요. 자세히 보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 너무 할 것도 많고 저희 시험에 그렇게 잘 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중요 내용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사채는 이분들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회사. 그래서 회사채를 사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채도 있는데 저희가 공부할 때는 개인 사채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뭐 러시앤캐시, 미지사랑 이런 식으로 개인한테 돈 빌려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채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이야기하는 사채는 회사채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돈 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난리 났었죠.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난리 난 것 중에 하나가 국공채하고 사채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채라는 게 회사에서 돈 빌리는 건데 그 믿어야 되는 국가 관련된 곳에서도 못 믿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국가에서도 이러는데 회사는 어떻게 믿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사채 시장 쪽에 돈이 몰렸었어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는 이거 뉴스에도 나왔는데 어떤 회사가 안 팔리니까 20%에 판 것도 있어요. 5천만 원에 20%면 얼마예요? 이자만 1,000만 원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팔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 시장이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투자 관련돼서는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저 같은 성향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제 어떤 성향이냐면 내 돈에서 100원이라도 떨어지면 안 돼. 오르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은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도 예전에 펀드 조금 했다가 잠을 일주일 동안 못 잤어요. 했고 후딱 빼긴 했는데 이것도 성향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하셔도 돼요.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벌 거면 많이 벌고 싶어. 이런 분들은 뭐 주식이나 이런 성향에 맞는 분들인데 저는 아마 주식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하루에 잠 1시간도 못 잘걸요. 계속 그래프 보고 있어야 되고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분들은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채는 회사에서 빌리는 건데 여기 이제 발행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 사채에서 중요한 건 이자율이에요. 무슨 율이요? 이자율. 그래서 만약에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 요 액면 이자율은 회사가 주는 이자예요.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간단하게 그 국가가 주는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기보단 은행.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액면 이자율이 그냥 편하게 10%로 할게요. 그러니까 회사한테 투자하면은 이자로 몇 프로 주겠다? 10%. 근데 은행에다 넣어놓아도 10% 주겠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거는 똑같잖아요. 요럴 때는 액면 발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다 투자해도 10%야. 은행에다 투자해도 10%야.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왜냐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요거를 액면 그대로 발행한다. 그래서 무슨 발행이라 그래요? 액면 발행. 그 다음에 이럴 수 있죠. 회사한테 투자하면 10% 주는데
은행에 투자하면 7% 준대. 그러면 지금 은행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 그 회사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회사에 투자할 거예요? 은행에 투자할 거예요? 안 망한다라는 전제하에. 예, 다 똑같아. 근데 이자율만 차이나 그러면 회사 거를 사겠죠. 맞죠? 예, 그래서 이때는 할증 발행이에요. 왜 그러냐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비싸게 팔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거는 다 배제하고 해요. 뭐 경제라든가 이 회사의 뭐 크기라든가 뭐 부도 확률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이자율로만 보는 거예요. 현재는.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겠죠. 회사한테 투자하면 10% 주는데 은행에 투자하면 15% 주겠대. 그러면 회사로 갈 거예요? 은행으로 갈 거예요? 은행으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 거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릴 땐 어떻게 팔아야 돼요? 싸게. 그래서 무슨 발행? 할인 발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많이 주는 데 갈 거예요? 적게 주는 데 갈 거예요? 많이 주는 데로 가겠죠.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예. 그래서 회사가 많이 주면은 회사로 몰릴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할증. 할증이 비싼 거잖아요. 우리 할증 왜 알아요? 택시 때문에 알잖아요. 예. 택시 할증료 붙여. 그 다음에 요거는 은행이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거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게 파는 수밖에 없죠. 할인해서.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건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알아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살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예, 살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현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살 사람이 뭐 하니까? 적으니까. 또 최근에 그 SM 있죠. 예, SM. 예, 이수만 씨. 예, 최근에 뉴스에 계속 나오시죠? 요즘 SM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요? 살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예, 그럼 비싸게 해도 뭐 할 것이다? 팔릴 것이다. 그게 이제 시장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일명 이야기하는데 그거대로 두면 제일 좋긴 한데 그건 이제 또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니까. 근데 요건 단순하게만 보세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으면 살 사람이 많으니까 비싸게, 낮으면 살 사람이 적으니까 싸게인데 우리는 이렇게 배울 거예요. 사채 발행은 액면 이자율 기준이에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액면 이자율이 작으면 뭐요? 할인 발행. 저희는 외울 땐 이렇게 외울 겁니다. 그래서 액면 이자율 기준으로 해서 크단 얘기는 우리가 이자를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자 많이 주면은 비싸게 팔아도 뭐 할 것이다? 팔릴 것이다. 근데 이자를 조금 줘. 그러면 살 사람이 적으니까 어떻게 팝시다? 싸게 팝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숙지를 할 겁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 진짜 어려운 건 여기가 아니고요. 이거예요. 사채 상각이 되게 어려워요. 사채 상각 표라는 걸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시험엔 거기까지 잘 안 되니까 요것도 그냥 단순 암기로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채 상각 하는데 유효 이자율법이라는 걸 써요. 요 유효 이자율을 다른 말로 시장 이자율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유효 이자율법을 쓰고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시험 문제 왜 내냐면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알 겁니다. 할증의 뜻은 뭐라고요? 비싸. 맞죠? 이건 알죠? 대부분. 할인의 뜻은 뭐죠? 싸. 대부분 이건 알잖아요. 비싼 거랑 싼 거야. 근데 원래 우리가 비싸거나 싸다는 반대적인 성향이잖아요. 맞죠? 근데 유일하게 요 사채 상각만 둘 다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사채 상각 시에 유효 이자율법을 쓰고 유효 이자율법을 사용하고 할증 발행 시에는 뭐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1번에. 그럼 2번에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이 나오는데 할인 발행 시에는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건 알잖아요. 할증은 비싸. 할인은 싸. 근데 할증이 증가한대.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에는 이렇게 보거든요.
할증이 증가하니까 할인은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유일하게 요 사채 상각만 둘 다 뭐 해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저희 시험뿐만이 아니고 회계 나오는 모든 시험에 이론에서 종종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원래 이거를 삼각표를 해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설명하는 데만 2시간 걸리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문제 풀어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하루 걸려요. 네. 근데 시험 문제는 한 5년에 한 번씩 나와요.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한 3년에서 5년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그래서 이렇게 좀 암기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원래 더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에 딴 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거기 213페이지에 3번에 사채 발행비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전산세무 2급 분계할 때 많이 써드릴 건데 우리 유가증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지분증권이 주식이고 채무증권이 사채예요. 그래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비용으로 쓰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전산 세무할 때 그때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진한 글씨로 사채 발행가액에서 직접 뭐 한대요? 차감한대요. 네, 그게 요 얘기예요. 이익 나면 어떻게 한다? 뺀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볼 겁니다. 지금은 적어 두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어차피 뒤에서 다시 볼 거니까. 그 다음에 이분도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밑줄 쳐놨어요. 거기 마지막 줄에 보시면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에 관계없이 사채 발행 기간 동안 매년 뭐 한다고요? 증가해요. 그래서 요거 간혹 가다가 지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외울 거예요. 요 파트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221페이지 자본 볼 겁니다. 그래서 10시 35분 해볼게요.